할아버지,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이 넓은 세상에 할아버지 편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이 넓은 세상에 할아버지 편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VIP 병실, 정적을 깨고 들려온 것은 숨소리조차 서늘한 한 재벌가 손자의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도저히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의식불명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계신 대기업 회장님, 즉 자신의 친할아버지의 수액줄에 정체 모를 투명한 액체를 주입하는 손자의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잔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공포 속에서 병실 구석의 붙박이장 틈새로 그 모든 추악한 범죄의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두 손은 덜덜 떨려왔지만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대의 생사의 기로에 서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식불명의 회장님이 사실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친아버지고 그 수에게 독을 타고 있는 천인공노할 악마 같은 청년이 바로 제 조카라는 잔인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제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저 같은 평범하고 기구한 팔자의 간병인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대기업 회장님의 숨겨진 친딸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화려한 병실에서 목숨을 건 숨바꼭질을 해야만 했는지, 그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늘의 큰 복이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집안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린 시절은 늘 차디찬 방 한 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보낸 지독한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밤낮으로 공장을 돌며 피땀을 흘리셨고 제게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자 가슴속의 깊은 흉터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입을 다무셨고 그저 너는 세상 누구보다 귀한 핏줄이니 늘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유언만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저는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공장 일 그리고 결국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전국의 병원을 전전하며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간병인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굴곡의 연속이었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늙어가는 처량한 신세에 가끔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덕에 병원가에서는 까다롭고 VIP인 환자들만 전담으로 맞는 베테랑 간병인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믿기지 않을 만큼 거액의 보수를 제안하는 은밀한 간병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재계 순위권에 드는 대기업의 창업주 강 회장님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몇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개인 저택 수준의 최고급 병실에 누워 계신 분이었습니다. 보안이 생명이라며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요구받았고 저는 그저 아픈 노인을 정성껏 돌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 무거운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처음 강 회장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묘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그저 거물급 인사를 대하는
단순한 긴장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회장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리며 그분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볼 때마다 거울 속 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목구비에 심장에 쿵 내려앉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귀 뒤쪽에 자리 잡은 특이한 모양의 붉은 점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점과 위치마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 회장님의 변호사이자 오랜 신복이었던 한 노신사가 병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회장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나직하게 의존했습니다. 회장님, 30년 전에 잃어버린 그 아가씨를 아직도 찾고 계시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 아가씨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과 회장님의 유전자 기록은 제가 비밀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번개를 맞은 듯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낡은 은가락지와 가죽 지갑, 그리고 변호사가 흘린 단서들을 조합해보니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제가 간병하고 있는 이 위독한 노인이 다름 아닌 저를 버린 줄 알았던, 혹은 평생을 나를 찾기 위해 헤맸던 제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저는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쓰러진 이후 그 방대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자식들과 손자들의 시커먼 탐욕이 병실 안을 독사처럼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장님의 장손이자 후계자 자리를 노리던 손자 녀석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눈빛은 할아버지의 죽음만을 간절히 바라는 굶주린 늑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하며 언론 플레이를 해대던 그 손자가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며 거칠게 회장님의 산소호흡 기줄을 만지작거리던 모습을 저는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한 저는 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둔한 간병인 흉내를 내며 밤낮으로 회장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 노인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저와 회장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에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비극의 무대 위에서 마침내 그 손자 녀석이 절대로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는 결정적인 파멸의 그날 밤이 찾아오고야 만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왜 우리가 남들의 눈을 피해 이 외딴 시골 단칸방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마른 등 뒤에서 아버지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 같은 것이라 여기며 자랐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제 손을 잡고 거울을 보실 때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러니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헐벗어도 절대 기죽어서는 안 된다며 정체 모를 말을 서글프게 의조리곤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자식에게 기를 살려주기 위한 어머니만의 눈물겨운 거짓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 회장님의 병실에서 목격한 진실과 변호사의 은밀한 독백을 통해 알게 된 과거는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고 추악한 대기업 가문의 음모였습니다. 30년 전 저희 어머니는 강 회장님의 저택에서 일하던 평범한 친모였습니다. 당시 아내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회사를 이끌던 젊은 날의 강 회장님은
심성이 곱고 따뜻했던 저희 어머니에게 깊은 마음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사랑이 싹텄고 마침내 어머니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 즉 제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강 회장님의 본처 소생 자식들, 지금의 대기업 사장과 이사들의 눈에는 저희 어머니와 배 속에 제가 자신들의 거대한 재산을 위협할 불순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강 회장님이 해외 출장을 떠나 집을 비운 사이를 노려 무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머니에게 억울한 도둑 누명을 씌워 경찰서로 끌고 가 협박을 일삼았고 조용히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 배 속의 아이는 물론이고 친정 식구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칼날 같은 위협을 가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홀몸으로 엄동설안의 길거리로 쫓겨나듯 도망쳐 나와 저를 낳으셨던 것입니다. 강 회장님은 출장에서 돌아온 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자식들이 철저하게 흔적을 지워버린 후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강 회장님은 자식들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고 평생을 친딸인 저를 찾기 위해 사람을 풀고 비밀리에 추적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방해 공작은 집요했고 그 사이 저희 어머니는 모진 고생 끝에 병을 얻어 차디찬 방 한 칸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제게 쥐어주셨던 낡은 은가락지는 과거 강 회장님이 직접 어머니에게 정표로 건넸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 반지였습니다. 이 모든 기가 막힌 사연을 병실에서 변호사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분노와 슬픔으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그토록 비참하게 몰아세우고 평생을 청고아처럼 밑바닥을 기게 만든 원수들이 바로 지금 이 병실 문을 드나들며 효자 노릇을 하는 저 인간들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회장님이 쓰러지시자마자 유언장을 조작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손자 녀석은 제가 그들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저를 향해 야, 간병인. 할아버지 오늘 상태 어떠냐? 쓸데없이 산소호흡기 수치 만지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며 벌레 보듯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면상을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내가 바로 당신들이 쫓아냈던 그 친모의 딸이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힘없는 일개 간병인일 뿐이었고 저들은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재벌가였습니다. 게다가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신 친아버지를 살려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들이 만약 제가 진짜 후계 구도를 뒤흔들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 목숨 또한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귀머거리이자 벙어리 행세를 하며 밤낮으로 회장님의 곁을 지키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저들의 탐욕은 훨씬 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주치의마저 매수하려는 손자의 은밀한 움직임이 제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입니다. 손자 녀석은 주치의에게 거액의 비자금 통장을 건네며 회장님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자연스러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그 추악한 거래를 엿듣는 순간 제 온몸의 세포가 위험을 알리며 곤두섰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 친아버지는 저 악마 같은 자식들의 손에 비참하게 독살당하고 그 거대한 죄악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평생을 나를 찾다 외롭게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저 인간들의 가면을 반드시 벗겨버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병실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잔인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VIP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손자 녀석인 민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제 가슴속 심장은 날카로운 칼날 위를 위태롭게 걷는 것처럼 바짝바짝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녀석은 언론과 대중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손인 척 온갖 보도 자료를 뿌리며 눈물겨운 쇼를 하고 있었지만 병실에 단둘이 남겨질 때면 그 가식적인 가면을 여지없이 벗어던졌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인공적인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 회장님의 야윈 얼굴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노인네, 참 모질게도 버티네. 어차피 이제 다 내 세상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질기게 목숨을 구걸하느냐는 폭언을 나직하게 의조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병실 구석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링거 거치대를 닦는 척하며 온 신경을 녀석의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녀석이 회장님의 호흡기 밸브를 만지작거릴 때면 제 손에 쥔 걸레가 찢어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녀석을 밀쳐내고 싶었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성은 저를 차갑고 냉정하게 붙잡았습니다. 지금 아무런 물증도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증거 불충분으로 저만 병원에서 쫓겨날 것이 뻔했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회장님의 목숨을 구할 방법이 영영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대항해 아버지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제 신분을 확실하게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한 변호사의 혼잣말을 통해 제가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지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것만이 탐욕에 눈이 먼 저 무리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회장님의 친딸로서 제 권리를 되찾아 회장님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는 이 VIP 병실에서 회장님의 DNA 샘플을 채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안팎에는 손자 민우가 매수한 사설 경호원들이 교대로 불침번을 서고 있었고 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회장님의 위생 관리를 위해 세수를 시켜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는 그 짧은 시간만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도왔는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경호원들이 교대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병실 안에 오직 저와 회장님만 남겨진 그 적막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될 것 같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저는 회장님의 머리를 빗겨드리며 조심스럽게 베개에 떨어진 모근이 살아있는 머리카락 세 올을 채취해 미리 준비해 둔 지퍼백에 신속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검사를 위해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려고 면봉을 꺼내 회장님의 입안을 조심스럽게 훔쳐냈습니다.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면봉이 이가 맞물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를 지킬게요. 마음속으로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샘플 채취를 무사히 마친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우가 들이닥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우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병실 벽에 부딪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본능적으로 둔하고 어수룩한 간병인 흉내를 내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 도련님,
회장님 입가가 가무르신 것 같아서 물을 묻혀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제 떨리는 목소리에 민우는 혀를 차며 경멸 섞인 시선으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저리 비켜. 구질구질하게 환자 몸뚱이 만지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녀석의 폭언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슬그머니 물러났고 다행히 지퍼백은 제 간병인 앙치마 깊숙한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비번 시간을 틈타 사설 유전자 감정기관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제 머리카락과 회장님의 샘플을 건네며 긴급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사흘이라는 시간은 제 평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연옥과도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쩌나 만에 하나 내가 진짜 친딸이 아니라면 회장님을 지킬 법적 명분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정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과 함께 밀봉된 봉투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어와 의뢰인비의 친자 확률 99.99%. 문서에 찍힌 선명한 붉은색 도장과 숫자는 제가 그동안 부정당하고 외면받아왔던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침대에 누워 계신 저 노신사가 진짜 제 친아버지라는 명백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병원으로 돌아온 제게 더욱 끔찍한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주치의와 밀담을 나누던 중 회장님의 유언장 대리 작성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돌아오는 금요일 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회장님의 수에게 심정지를 유발하는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입해 사건을 자연사로 종결지으려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아채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 손에는 친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쥐어졌지만 당장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한다 한들 저들이 유산 분쟁으로 몰아가며 회장님의 목숨을 끊어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습니다. 적들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놓을 완벽한 덫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입술을 깨물며 다가오는 금요일 밤 그 파멸의 무대에서 역전극을 펼칠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은 유전자 감정서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 살결을 무섭게 파고들었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는 몇 번이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드디어 이분이 내 친아버지라는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쥐었지만 당장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세상에 외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탐욕에 눈이 먼 손자 민우와 그 일당들에게 우리가 치워야 할 걸림돌이 하나 더 늘었다며 사냥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돈과 권력으로 병원의 눈과 귀를 막아두었고 돌아오는 금요일 밤에 아버지를 자연사로 위장해 살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단 사흘뿐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저 거대한 악마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덫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 안에서 저들의 눈을 피해 저를 도와줄 강력한 아군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 한 변호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에도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아버지를 걱정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엄한 사설 경호원들의 감시 속에서 그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엿보다가 한 변호사님이 병실을 방문해 회장님의 곁을 지키고 있을 때를 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잠시 복도 끝에서 담배를 피우러 간 짧은 찰나 저는 병실 바닥을 닦는 척하며 한 변호사님의 발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하얗게 접힌 유전자 감정서와 함께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셨던 낡은 은가락지를 그의 구두 앞 코 옆에 조용히 떨어뜨렸습니다. 툭 하는 미세한 소리에 한 변호사님이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이내 은가락지를 발견한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락지를 주워 올리더니 이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평소 어수룩한 간병인 행세를 하던 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그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한 변호사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자네, 이 가락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가? 설마 자네가...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찾아 헤맨 기적을 마주한 듯한 경외감과 충격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는 동작을 멈추지 않은 채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강 회장님의 친딸 강은수입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주머니 속 감정서를 가져가 확인하시고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병원 뒤편 주차장 모퉁이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짧은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경호원들의 거친 발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려왔고 한 변호사님은 순식간에 평정을 되찾으며 은가락지와 감정서를 자신의 서류 가방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자정 무렵 저는 쓰레기를 버린다는 핑계로 병원 뒤편 외진 주차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그곳에 한 변호사님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제 두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전자 감정서를 통해 제가 진짜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은수 아가씨, 진짜 회장님의 아가씨가 맞으시군요. 회장님이 평생을 아가씨를 찾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니 제 죄가 큽니다. 한 변호사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저 또한 어머니의 한 맺힌 세월과 아버지의 슬픈 고독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 변호사님에게 제가 엿들었던 손자 민우의 끔찍한 살인 공모 계획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밤 수에게 심정지 유발 약물을 투여해 자연사로 위장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하자 한 변호사님의 얼굴은 이내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그놈들을 잡아넣어야 합니다. 한 변호사님이 격분하며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섣불리 신고했다가는 저들이 든든한 변호인단을 앞세워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갈 것이 뻔했고 오히려 궁지에 몰린 저들이 금요일이 되기 전에 아버지를 다른 방식으로 해칠 위험이 컸습니다. 적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바로 그 순간을 확실한 증거로 포착해 빼도 각도 못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한 변호사님에게 은밀하고도 위험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금요일 밤 그놈이 직접 아버지의 수에게 독을 타는 그 순간을 우린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카메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덮쳐 그놈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전 국민 앞에서 벗겨버릴 것입니다. 제 단호한 눈빛에 한 변호사님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병실 구석구석에 사설 보안업체를 통해 입수한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병실 안의 화분 숲을 사이, 그리고 산소호흡기 모니터 아래의 미세한 틈새까지 손자 녀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미세한 각도까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는 완벽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데이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목요일 밤 아무도 없는 틈을 타한 변호사님이 전해준 초소형 카메라들을 병실 곳곳에 감쪽같이 숨겨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카메라의 실시간 송출 화면은 한 변호사님이 병원 근처에 대기시켜둔 차량의 모니터로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덫은 완전히 놓였고 남은 것은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파멸의 금요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전체가 기괴할 정도로 고요한 정적에 휩싸인 밤 11시, 병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며 검은 코트를 걸친 손자 민우가 기척도 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서서히 삐져나오는 투명한 주사기와 약병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질 듯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병원 복도의 소음마저 완전히 잦아든 그 기괴한 정적 속에서 마침내 파멸의 서막을 알리는 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익하며 가늘게 비명을 지르는 문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병실 한 구석에 위치한 커다란 붙박이장 안으로 몸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옷장 틈새로 보이는 병실 안은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치고 있었고 그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손자 민우의 실루엣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치고 있었고 혹여나 제 거친 숨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입안의 살을 피가 나도록 짓씹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손에 꽉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한 변호사님이 지켜보고 있을 실시간 중계 화면이 작게 빛나고 있었고 병실 구석구석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들은 이 잔인한 현장을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회장님의 침대맡으로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평소 가족들 앞에서 보이던 그 가식적인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오직 탐욕과 살기로 가득 찬 서늘한 냉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의식 없이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더니 주머니에서 투명한 약병과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약병 안의 액체가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기분 나쁜 빛을 내뿜는 순간 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녀석은 아주 능숙한 솜씨로 주사기에 약물을 빨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춰서서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낮은 목소리로 의졸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가시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찾으시던 그 계집애는 영원히 못 찾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 회사는 제가 아주 잘 이끌어갈 테니 저 세상에서 지켜나 보세요. 그 가증스러운 입술에서 제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장 내부의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절규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내 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몰고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죽게 만든 자들의 핏줄이 이제는 제 친아버지마저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회장님의 팔에 연결된 수액줄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녀석은 아주 신중하게 수액의 고무 주입구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투둑하고 고무가 뚫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가 제 귓가를 천둥 소리처럼 때렸습니다. 주사기의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가고
치명적인 독약이 맑은 수액과 섞여 아버지의 혈관을 향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눈에서는 핏물 같은 눈물이 쏟아졌지만 저는 결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 잔인한 범죄의 현장을 내 두 눈에 똑똑히 새겨야 했고 저 악마의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사기 안에 약물이 모두 빠져나가자 민우는 만족스러운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주사기를 다시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녀석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액의 속도를 잠시 조절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벽하다고 믿는 듯 녀석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녀석이 병실을 나가고 나면 아버지는 서서히 심정지에 이르러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으며 아버지가 맡고 계신 수액은 제가 미리 한 변호사님과 짜고 바꿔치기한 인체에 무해한 식염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약이 든 주입구 쪽 수액줄은 이미 제가 미리 차단해 두었고 아버지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계셨습니다. 민우가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저는 붙박이장의 문을 거칠게 밀치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민우가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제 모습에 녀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분노로 이가 갈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녀석의 눈을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도련님, 지금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건가요? 제 물음에 민우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뭐야? 왜 여기 숨어 있어? 미쳤어? 녀석의 발악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 손에 든 스마트폰을 녀석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방금 전 녀석이 주사기를 찌르던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녀석은 이내 표정을 험악하게 바꾸며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거 내놔. 죽고 싶어? 하지만 그 순간 병실의 불이 일제히 환하게 켜지며 한 변호사님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우는 경찰들에 의해 바닥에 제압당하면서도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저 간병인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녀석의 가증스러운 변명을 듣고 있던 저는 품 안에서 유전자 감정서를 꺼내 녀석의 얼굴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슴에 묻어왔던 그 한마디를 차갑고 무거운 분노를 담아 내뱉었습니다. 조카야, 고모가 말했지? 가면은 언젠가 반드시 벗겨진다고. 내가 그토록 비웃던 내 할아버지가 평생을 찾으셨던 강 회장님의 친딸이다. 그 가증스러운 손자 녀석이 수갑을 찬 채 울부짖으며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지만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재벌가의 탐욕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질기고 추악했습니다. 손자가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즉각 집안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강 회장님의 첫째 아들이자 민우의 아버지인 강 사장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눈물 어린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후계 구도와 막대한 유산이 날아갈까봐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신 친아버지는 그저 유산을 받기 위한 도구였고 갑자기 나타나 친딸이라 주장하는 저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토째로 빼앗으려는 눈엣가시 같은 불청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민우를 구치소에서 빼내고 제 입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하는 한편 자신들이 가진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하루 만에 온갖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저를 겨냥한 추잡하고 더러운 찌라시와 가짜 뉴스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의 VIP 병실에 위장 취업한 전문 간병인이 치매기가 있는 노인을 가스라이팅하여 친딸 행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짜 유전자 감정서를 위조했으며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상습 사기꾼이자 이른바 꽃뱀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아 전 국민 앞에 제 얼굴과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천하의 파렴치한 사기꾼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았고 매일 아침 병원 로비에는 하이에나처럼 때로 몰려든 기자들이 제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무례한 질문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들의 비열한 여론 조작으로 인해 민우가 저지른 끔찍한 살인미수 범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가짜 친딸의 대기업 유산 사기극이라는 자극적인 가십거리만이 세상의 눈과 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무참히 쫓아냈던 30년 전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거짓 도둑 누명을 씌워 제 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몰아 비참한 죽음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그 딸인 저에게 똑같은 칼날을 휘두르며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심장은 억울함과 분노로 매일 밤 피를 흘리는 듯했지만 저는 결코 그들 앞에 나서서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변호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저들의 이런 추악한 발악까지 전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리고 언론을 이용해 자신들이 무고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훗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추락의 고통은 더더욱 처참하고 처절해질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모한 불길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저들을 그저 차가운 미소로 방관했습니다. 사실 한 변호사님과 저는 아직 가장 결정적인 카드인 손자 민우의 살인미수 실시간 녹화 원본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원본은 단순히 경찰 조사용으로만 제출했을 뿐 대중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였습니다. 저들이 우리 민우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효자라며 국민들의 동정심을 호소하고 저를 천하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어 여론의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바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단 한 번에 지하 나락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제 침묵을 자신들의 승리라 착각했는지 마침내 강 회장님의 해임을 결정하고 임시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긴급 주주총회 일정을 발표하며 완전히 덫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저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고 야윈 아버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가 제 심장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를 지우고 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겪은 고통,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저를 찾으며 흘린 눈물, 내일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게요. 제 다짐을 들으신 것인지 미동도 없던 아버지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수룩한 간병인 옷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내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단단한 갑옷을 입고 저 악마들의 잔치판을 피바다로 만들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를 지워버리고 이 거대한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마들의 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본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긴급 주주총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과 주주들, 그리고 회사의 고위 임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강 회장님의 첫째 아들이자 민우의 아버지인 강 사장이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지요. 그들의 비열한 여론 조작 덕분에 세상은 온통 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고, 인터넷에는 저를 천하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은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 사장 일당은 자신들이 고용한 언론사들을 대거 주주총회장에 불러 모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광기 어린 사기꾼 간병인의 가짜 딸 행세를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자신들의 경영권 승계를 정당화하려는 완벽한 연극을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오직 눈앞에 막대한 권력과 유산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리고 강 회장님의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려던 찰나 강당의 육중한 양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가 일제히 문가로 쏟아졌고 식장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걸어 들어오는 제 모습에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괴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늘 입고 있던 어수룩하고 때 묻은 간병인 옷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실크로 재단된 단정하고 기품 있는 블랙 수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대기업의 당당한 후계자로서의 위엄을 온몸으로 뿜어내며 단상 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제 옆에는 회장님의 평생 동반자이자 법적 대리인인 한 변호사님이 든든하게 보좌하고 있었지요. 비열한 가짜 뉴스에 속아 저를 손가락질하던 주주들은 제 압도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감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강 사장은 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당장 경비원들을 불러 저를 끌어내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저런 추잡한 사기꾼년이 감히 신성한 주주총회장에 발을 들이느냐? 라며 단상 위에서 삿대질을 해댔지요. 식장 안의 기자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며 가짜 뉴스 속 꽃뱀 간병인이 나타났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열한 손가락질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강 회장님의 친필 사인이 날인된 의결권 위임장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유전자 감정서 원본을 꺼내 단상 위의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한 변호사님의 묵직한 목소리가 강당 안을 울렸습니다. 여기 계신 강은수 씨는 강 회장님의 유일한 친딸이며 현재 회장님을 대신해 지분 18%에 대한 모든 의결권을 완벽하게 위임받은 정당한 주주이십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엄청난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강 사장은 이성을 잃은 채 그 위임장과 감정서는 전부 위조된 것이라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상습 사기꾼이며 내 아들 민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구치소에 쳐넣은 악질 범죄자다. 라며 언론을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했습니다. 기자들이 대특필이라도 하듯 받아 적기 바쁜 그 순간 저는 단상 위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의 제어권을 쥔 한 변호사님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왔고 이제는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이 타이밍이 제가 쥐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꺼낼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그토록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효자 손자의 진짜 얼굴을 다 함께 확인해 보시지요. 제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강당 정면에 위치한 거대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는 어두컴컴한 VIP 병실에서 주사기를 들고 의식불명인 할아버지의 수액줄에 독약을 주입하는 손자 민우의 모습이 고화질 화면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진이 아닌 독약을 주입하며 이제 그만 편히 가라고 비열하게 의조리는 녀석의 음성까지 대강당 스피커를 통해 온 사방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끔찍하고 천인공노할 살인미수의 현장이 실시간으로 모든 주주들과 기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강당 안은 비명과도 같은 경악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단상 위의 강 사장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며 안색이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로 저를 몰아세우려 했던 그 더러운 언론의 카메라들이 이제는 역으로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 현장을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것입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여론은 단 1초 만에 뒤집어졌고 주주총회장은 악마들의 추악한 폐륜 범죄를 단죄하는 사이다 같은 참교육의 현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을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의 아주 작은 첫걸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장에서 터진 메가톤급 폭탄은 순식간에 온 세상을 뒤흔들었고 단상 위에 서 있던 강 사장의 얼굴은 핏기를 완전히 잃은 채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들이 애써 짜맞춘 거짓 각본이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폭로되었으니 그들의 법적 파멸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탐욕에 눈이 멀어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그들은 순순히 무릎을 꿇고 죄를 시인하는 대신 제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피할 길이 없고 경영권마저 완전히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자 강 사장 일당은 의식불명인 아버지를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죄를 덮고 저와의 협상을 종용하려는 천인곤노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아버지를 삼엄한 병원에서 강제로 빼돌려 자신들이 미리 포섭해둔 외딴 시골의 미인가 요양원에 감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만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고 있다면 친딸인 저를 상대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위조 서류를 만들어 남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 야비한 음모는 주주총회가 끝난 바로 그날 밤 사위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자정 무렵에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거액을 주고 은밀하게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과 무등록 사설 구급차를 동원했습니다. 주주총회의 여파로 병원 안팎이 극도로 어수선한 틈을 타 VIP 병실 구역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로비에서 고의로 소란을 피워 의료진의 시선을 돌린 뒤 아버지를 토체로 납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님을 통해 그들이 병원 내부의 일부 보안 직원들까지 매수해 야반도주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이미 입수해 둔 상태였습니다. 저들의 잔인함과 집요함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기에 저는 단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파둔 깊은 무덤 속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오도록 일부러 병실 주변의 경비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위험천만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마침내 병원 지하 주차장의 외진 모퉁이에 비상등을 깜빡이며 정체불명의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소리 없이 진입했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괴한들이 주위를 살피며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거칠게 들것으로 옮겨 싣고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신속하게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구급차의 뒷문이 열리고 아버지를 실으려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성공을 확신하는 비열한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 나직하게 울렸습니다. 강 사장은 구급차 조수석에 앉아 초조하게 담배를 물며 완벽한 탈출을 확신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들것을 구급차 안으로 완전히 밀어넣은 바로 그 찰나 어두컴컴하던 지하 주차장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켜지며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백색광 속에서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강 사장과 괴한들이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주차장 사방은 경찰차의 붉고 푸른 사이렌 불빛과 수십 명의 방송사 취재진으로 겹겹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재진들의 맨 앞에는 차갑고 단호한 미소를 지은 제가 서 있었습니다. 강 사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구급차에서 내렸고 이내 이성을 잃고 제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냐? 우리는 아버지를 더 안전한 병원으로 모시려는 것뿐이다. 라며 뻔뻔하게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저는 그 가증스러운 외침을 비웃듯 천천히 구급차 안으로 걸어가 들것 위에 덮인 시트를 시원하게 걷어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들것 위에 누워있던 것은 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누워있던 것은 정교하게 제작된 대형 의료용 마네킹과 그 마네킹의 가슴팍에 장착된 무선 도청 장치 및 카메라였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이미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전날 밤 한 변호사님이 철저한 보안 속에 주선한 최고 수준의 전용 대학병원 VIP실로 안전하게 이송되어 계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납치하려 했던 것은 오직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 사실을 온 세상에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완벽한 증거용 미끼였습니다. 강 사장 일당이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강제로 납치하려 공모하고 병원 전원을 차단하며 난입해 들것에 실어 나르는 모든 천인공노할 과정이 사설 구급차 내부에 미리 설치된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방송사 긴급 속보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받는 대기업의 사장이라는 자가 의식불명인 친아버지를 강제로 납치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강 사장은 존속 납치 미수 및 업무방해, 공동주거 침입 등 온갖 혐의가 더해져 그 자리에서 형사들에게 거칠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나란히 차디찬 구치소에 수감되는 비참하고도 통쾌한 2차 참교육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쉽게 피해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악마들은 결국 자신들이 놓은 덫에 걸려 완전히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이다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원수들을 모두 처단한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또 하나의 거대한 기적이 병원으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강 사장 일당이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가슴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30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열한 원수들을 처단한 기쁨도 잠시 제 머릿속은 온통 안전한 대학병원 VIP실에 홀로 누워 계실 아버지를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 변호사님과 함께 서둘러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병실 안, 수많은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한없이 아려왔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모진 풍파를 견뎌내야 했던 우리 부녀의 기구한 운명이 떠올라 아버지가 누워 계신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야윈 손을 꼭 쥐고 제 뺨을 대며 이제 모든 악마들이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니 제발 무사히 깨어나만 달라고 마음속으로 피를 토하듯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제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져 흘러내리던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멈춰선 기계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던 아버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제 손을 미약하지만 따뜻한 힘으로 꽉 맞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었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서서히 저를 향해 고정되었고 이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눈가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귀 뒤에 있는 붉은 점과 제 손가락에 끼워진 어머니의 낡은 은가락지를 번갈아 보시며 산소호흡기 너머로 갈라지고 쉰 목소리를 간신히 쥐어짜 내셨습니다. 은수야, 내 딸 은수 맞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평생을 그리워하고 목매어 불렀을 그 이름이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아버지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은수 여기 있어요. 라는 말 외에는 그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지셨지만 아버님의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의식이 혼미해지기 전 이미 한 변호사님을 통해 장손 민우와 첫째 아들 강 사장의 추악한 음모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계셨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아내시며 제 손을 꼭 쥔 채 병실 한 구석에서 묵묵히 서 있던 한 변호사님을 향해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가문의 남은 마지막 쓰레기들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때가 되었다며 비밀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최종 유언장을 즉각 집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강 사장과 손자 민우를 비롯하여 그들의 범죄 행각을 방관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 동조했던 다른 형제들에게는 단 한 푼의 주식도 그 어떤 상속 재산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내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가문에서 영구히 제명하며 강 회장님이 평생을 일구어온 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유일한 적통이자 친딸인 저 강은수에게 전량 승계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최종 유언장이 한 변호사님의 공증을 거쳐 언론과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제게는 물론이고 온 세상이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 사장 부자는 물론이고 남아서 어떻게든 부스럭이라도 챙겨보려던 다른 탐욕스러운 친척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열한 인간들은 병실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문을 두드리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사기꾼 같은 기집애한테 전 재산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라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러댔지요.
하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가차없이 복도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칠흑 같았던 제 어머니의 30년 세월이 마침내 온전한 빛을 되찾았음을 느꼈습니다. 악마들이 스스로 판 무덤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몰락해가는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통쾌하고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밑바닥 간병인 취급하며 짓밟았던 그 거대한 대기업의 정상에 서서 가문을 바로잡고 어머니의 한을 완벽하게 풀어줄 마지막 순간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온갖 풍파와 음모를 뚫고 마침내 제가 강 회장님의 정당한 후계자이자 이 거대한 대기업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는 당당한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본사 대강당에는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가 일제히 저를 향해 터졌고 언론들은 연일 가난한 밑바닥 간병인에서 하루아침에 재벌가 회장이 된 저의 이야기를 기적의 신데렐라라며 대탁필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앞의 화려한 조명과 막강한 권력에 취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제 눈앞에는 평생을 차디찬 단칸방에서 도둑 누명을 쓴 채 피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돌아가신 제 불쌍한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선명하게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장 취임사에서 화려한 기업의 경영 비전 대신 30년 전 이 가문의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나 차가운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제 어머니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하겠다고 대중 앞에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의 무죄를 입증하는 법적 공증 문서와 과거 악마들이 저지른 잔인한 음모의 증거들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는 순간 식장하는 깊은 탄식과 함께 뜨거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짜 도둑 누명을 완벽하게 벗겨드리고 기업의 이름으로 어머니처럼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는 그 찰나 제 가슴속 깊은 곳을 무겁게 옥죄던 거대한 한이 마침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한을 풀어드린 뒤 이어진 악마들을 향한 처벌은 그야말로 한치의 자비도 없는 완벽한 참교육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를 꽃뱀이라 모함하고 아버지를 강제로 납치해 감금하려 했던 강 사장과 그 손자 민우는 존속 납치미수, 살인미수, 횡령 및 명예훼손 등 수십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목숨보다 사랑했던 막대한 재산과 주식은 법원의 판결과 아버님의 최종 유언장 집행에 따라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량 몰수되었고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그들의 남은 가족들마저 길거리에 나앉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푸른색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해진 강 사장 부자가 제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피부치로써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저는 그저 차가운 침묵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비는 인간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지금의 형벌도 지극히 가벼운 처사일 뿐입니다. 단호한 한마디를 남기고 차갑게 뒤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악마들이 스스로 파놓은 탐욕의 무덤 속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속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완성한 가장 정의롭고 완벽한 복수의 결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피의 숙청이 끝난 뒤 저의 진짜 삶은 마침내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녀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는지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으신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쇠약한 몸이었지만
평생을 그리워하던 친딸의 손을 꼭 쥔 채 정원을 산책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정원의 해질녘 붉게 물드는 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어머니가 남겨주셨던 그 낡은 은가락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보기도 하고 흘러간 세월의 아픔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는 갈라진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은수야, 내 딸 은수야. 모진 세월 버텨내고 이렇게 내 앞에 기적처럼 나타나 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우리 부녀는 결국 서로를 향한 간절한 핏줄의 이끌림과 진실의 힘으로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내고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완성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모진 불의와 억울함 앞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탐욕에 눈먼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으며 하늘은 결국 정의의 손을 들어준다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이치를 제 삶을 통해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악마들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제가 견뎌야 했던 가혹한 인내의 시간들은 결국 가장 찬란하고 통쾌한 정의의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눈앞의 시련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가슴속의 정의와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눈부신 새벽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머지않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반전과 기적의 해피엔딩이 찾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힘없는 간병인에서 당당한 대기업의 회장이 되기까지 제 피눈물 나는 여정과 악당들을 향한 처절한 참교육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시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기적과 정의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